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체감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날은 실은 밖으로 나가기는 싫고 이 보드라운 이불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싶은 그런 날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부터 각자 이불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의 일터로 갔을 겁니다. 네, 마음만큼은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아주는 도서 정보로 함께 할 텐데요.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작가 소식은요. 법률 대신 문학을 선택한 이 모험가 기질이 다분한 작가죠. 줄 베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줄 베른은 1828년 2월 8일 프랑스 서부의 대서양 연안 항구도시 낭트에서 변호사 피에르 베른과 소피 드라피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베른 가문은 대대로 법조인을 배출했고요. 드라피 가문은 인근 지역에서 오랫동안 명문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낭트는 18세기 초에 번영을 누린 프랑스 최대의 무역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국적인 무대에서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는 줄 베른 문학의 핵심 테마를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줄 베른은 로빈슨 크루소나 또 스위스 로빈슨 가족과 같은 해양 모험 소설을 즐겨 읽었다고 하는데요. 11세 때에는 가출 소동을 일으켰다고 전합니다. 평소 연모했던 사촌 누이에게 산호 목걸이를 사다 주겠다면서 인도행 선박에 몰래 올라탔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돌아온 소녀는 이때 다음과 같은 맹세를 했다고 하죠. 앞으로는 꿈속에서만 여행을 하겠어요. 네, 이후 수많은 모험 소설을 펴낸 그의 경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쉽게도 이 일화가 조작되었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1847년 19세 때 줄 베른은 파리의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가업을 계승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까닭이기도 했지만요. 머지않아서 그는 법률이 아니라 문학 쪽으로 자신의 진정한 재능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파리 생활 중에 줄 베른은 여러 문학 살롱에 출입하면서 문단 인사들과 인연을 쌓았다고 합니다. 특히 춘희의 저자죠. 아들 디마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요. 그 소개로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저자인 아버지 디마가 운영하는 극장 테아트르 리리크에서 극장장의 비서로까지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1850년 줄 베른은 테아트르 리리크에서 첫 희곡인 부러진 밀집을 초연하면서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같은 해에 그는 작곡가인 아리스티드 인야르와 처음 만나게 됐고 이후 10년이 넘게 공동 작업을 전개하게 됐다고 합니다. 1851년 법률 공부를 마친 줄 베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변호사 사무실을 이어받는 대신에 계속 파리에 머물면서 집필 활동에만 전념을 하기로 합니다. 네, 그는 매일같이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자료 조사를 하게 됐고요. 에드거 앨런 포와 호프만 같은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소설 습작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1858년 초창기는 사진작가로 유명한 나다르가 기구를 타고 최초의 항공사진 촬영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줄 베른은 기구를 소재로 한 모험소설의 원고를 가지고 용기 100배의 출판사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이어 거절을 당하는데요. 이때 바로 그에게 일생일대의 행운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1862년 10월입니다. 출판인 피에르 줄 에체를 만나게 되는 건데요. 발자크, 위고, 졸라 등 거장들의 작품을 주로 펴냈던 에첼은 때마침 종교적 색채를 제거한 계몽적인 아동 잡지를 출간하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때 줄 베른의 기구 모험 소설은 원제가 공중여행이었는데요. 에첼은 이 제목을 기구를 타고 오주일로 바꾸고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1863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마침내 줄 베른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네, 두 사람은 매년 두세 편씩의 작품을 쓰기로 계약을 맺게 됐고요. 이후 20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비의 여행이라는 총서명으로 유명해진 줄 베른의 대표작들은 대부분 에체리 펴낸 잡지, 교육과 오락에 먼저 연재가 되고 난 이후부터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고 합니다. 네, 바쁜 집필 활동에도 불구하고 줄 베른은 꾸준히 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계기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가령 1859년 영국의 여행, 그리고 1861년의 스칸디나비아 여행, 1867년 미국 여행 등이 그렇습니다. 1860년대 중반부터 요트에 취미를 붙여서 배를 3척이나 보유하게 됐고요. 종종 북해와 지중해 등지로 향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역시 그의 작품에 반영이 됐음은 물론이고요. 1870년대 보불전쟁이 터지자 해안 경비대로 자원복무해서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기도 했고, 또 1871년에는 아내의 고향인 아미행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886년 그에게 두 가지 불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판인 에첼이 사망한 것인데요. 줄 베른의 문학적 잠재력을 첫눈에 간파했던 에첼은 단순히 원고를 받아서 기계적으로 펴내기만 하는 그런 편집자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거듭 수정을 요구해서 완성도를 높였고, 종종 혹독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 그런 편집자였습니다. 출판사를 이어받은 에첼의 아들은 선친만큼 취향이 뚜렷한 그런 편집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줄 베른이 집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조언은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하죠. 네, 두 번째 불행은 바로 줄 베른의 총상이었는데요. 정신질환을 앓던 조카가 총을 갖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다가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되고, 결국 그는 남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됩니다. 네, 그 이후로 그는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과거의 낙관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색채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는 아마도 저자의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불행에서 비롯된 심경의 변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말년에는 문학 이외에도 정치에 관한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지는데요. 1888년부터 10년이 넘게 아미행의 시의원 의회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905년 3월 24일 줄 베른은 77세 일기로 아미행 자택에서 숨을 거둡니다. 네, 생전에 간행된 마지막 처서는 모험소설 바다의 침공이었지만 당시 그에게는 에첼의 반대로 출간이 보류가 되어 있었던 장편 원고 하나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20세기의 파리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요, 집필 시점은 1863년으로부터 한 세기 뒤인 1960년대의 배경으로 한 미래 소설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동안의 행방이 묘연했던 원고가 한 세기 뒤인 1989년에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작품이 첫 간행된 이후에 저자 사후인 90년이 지난 뒤인 1994년에 첫 간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요, 줄 베른이 생전에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세기 파리는 본래 1863년에 완성됐지만 출판인 에첼의 반대로 출간이 되지 못하다가 한 세기 뒤인 1994년에 첫 간행이 됐죠. 집필 시점보다는 한 세기 뒤인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줄 베른의 예견 중에서는 심지어 컴퓨터며 인터넷과 유사한 기술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줄 베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 모험과 신비를 소재로 삼은 54권의 소설을 신비의 여행이라고 바로 총서명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역사, 과학, 그리고 탐험, 첩보 등 다양한 하위 장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대에만 해도 그의 작품은 비교적 골고루 인기를 누렸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신비적인 요소보다는 과학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들이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구 속 여행, 해저 1만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리고 15소년 표류기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네, 줄 베른의 작품은요, 상상력 못지않게 또 사실성으로도 주목을 받는다는 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기발한 상상에만 근거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그의 소설이 이처럼 큰 인기는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백과사전에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본인이 말맞다나 줄 베른은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매우 생생한 배경 묘사를 선보였는데요. 따라서 비록 과학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아직 높지
값이 아주 높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상상이나 신비의 요소에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설득력을 발휘하는 그런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네, 뛰어난 상상력으로 이 동시대의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줄베르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연극이나 영화, 심지어 이 애니메이션으로도 각색돼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가령 최초의 SF 영화인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세계의 여행과 또 특수 효과의 신기원을 이룩한 디즈니 스튜디오의 해저 이말리, 감미로운 영화 음악으로 더욱 유명해진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등은 모두 줄베른의 소설을 각색한 경우라고 합니다. 네, 줄베른의 작품 세계는 재미와 교양을 추구하는 대중문학이다라고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시대를 풍미한 베스트셀러 작가였고요. 이후 한 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사랑을 받은 줄베른은 문학적 성취 결코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작가로서의 줄베른은 약점도 지녔는데요. 가령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또 도식적인 줄거리가 있고 또 구체적인 배경 묘사는 대조적으로 빈약한 심리 묘사가 있습니다. 네, 그는 인기 작가이기도 하지만 불멸의 작가로까지 격상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줄베른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줄베른은 애독자가 어린이였다는 점은 그의 작품이 의외로 푸대접을 받게 하는 한 가지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프랑스 문학에서 한 번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네, 본인의 자조처럼 지금도 프랑스 문학사에서 줄베른의 이름을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집계에 따르면 줄베른은 오늘날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뛰어난 오락성과 탁월한 상상력을 과시로 그의 작품은 누구도 쉽게 폄하할 수 없음을 이 100년이 지나도 꾸준한 인기를 대변하는 그런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모험과 상상 그리고 또 하나의 문학을 만든 작가 줄베른과 함께했습니다. 라파엘로부터 앤디 워홀까지 대중문화 속의 명화를 만나보는 도서죠. 오늘의 도서 리뷰는 명화의 재탄생과 함께합니다. 네, 한 회사의 명화를 이용한 광고를 보면서 처음에는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명화 속의 제품과 로고를 절묘하게 배치해 놓은 걸 보면 제품을 찾는 재미 또한 좀 쏠쏠한데요. 당신의 생활 속에 땡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의 예술이 된다는 것. 이런 광고 카피는 브랜드를 높이면서 친숙하고도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곤 합니다. 최근에 제품이 명화 속에 묻어가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는 대중문화 속에 거장의 명화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미술관에만 걸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작품이 미술관 밖으로 나오면서 재탄생되면서 대중과 교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화의 재탄생이란 책에서 라파엘로부터 앤디 워홀까지 여러 거장의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대중문화에 들어와 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명화가 어떻게 재창조되고 또 재해석되었는지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또 재미나게 알려줍니다. 명화가 미술관이 아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존재 가치를 더 높이고 좀 더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술이다. 가을 하늘의 구름이 지는 저녁노를 보면서 아름답게 재현할 수는 없다고 하죠. 반대로 지독한 고독, 무서운 탐욕을 지닌 세상은 더 잔인한 장면으로 재현할 수가 또 없습니다. 예술은 삶을 지향하지만 삶 그 자체를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에도 예술은 사람과의 탄생에 더불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과 음악, 그리고 무용, 그림에 이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의 하위 장르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네, 그림은 마음뿐만 아니라 이 신에 대한 경외와 같은 종교적인 내용과 또 왕에 대한 복종 등 정치적인 선전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의 명화라고 부르는 것의 그런 저변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적을 가진 그림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술가의 위치, 오늘과는 정말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시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문자가 분명한 그림에 있어서는 또 더더욱 그러할 것인데요. 네, 그러니 시간차가 엄청난 이 그림들 앞에서 당대 사람들이 느꼈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고전적인 명화들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명화를 보는 뛰어난 신미안을 지닌 이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감을 받고 다른 방식으로 재탄생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듯한 영화 포스터, 그리고 커피집의 로고, 손꼽을 음악 앨범 표지 등 수많은 것들로부터 재현이 되고 원작을 찾고 또 그 작품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처럼 많은 명화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라파엘로의 시스틴 마돈나의 귀여운 천사는 모 커피집 간판에 둥실 떠 있는 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네, 영화의 300의 전사들은 자크루이 다비드의 사바니 여인의 중재 속, 그리고 근육남들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이 찾아준 그림은 정답을 보기만을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 책 밖에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아직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그림들의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서 재탄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명화의 재탄생은 단지 상품의 값을 높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치장으로서의 소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생각의 지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소영은 일상 속에서 명화의 변주를 찾는 것과 미술 제품을 통해 문학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큰 즐거움인 그런 저자인데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대학원을 졸업했고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중앙 데일리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뷰의 경제부 기자를 거쳐서 현재 문화부장으로 일하면서 가끔은 미술사 관련 강의도 해나간다고 하죠. 중앙일보 일요신문, 중앙선데이에서 칼럼 문서윤 기자의 대중문화 속 명화 코드, 문서윤 기자의 명화로 보는 경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잡지의 아치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요. 지은 책으로는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화의 재탄생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간 도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요, 조선 누아르 범죄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등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연 소설가 김탁환과 각종 TV 프로그램, 영화, 그리고 오싹한 연애를 제작한 기획자 이원태가 결성한 창작 집단의 원탁이 처음 내놓은 무불 시리즈의 신작인데요. 무불은 영화와 소설을 합한 조어로 영화 같은 소설, 이 소설 같은 영화로 이야기의 변화무쌍을 지향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 소설은 기존의 한국 소설이 보여주지 못했던 긴박하고 장쾌한 전개와 생생한 캐릭터 묘사로 이야기의 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출간과 동시에 영화로도 제작이 확정이 되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도서입니다. 성공 상인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현대 상인들에게 필요한 옛 상인들의 철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상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로부터 지켜온 상도를 옛 이야기와 문헌 등에서 찾아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를 이어 성공한 부상들의 보석 같은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신간 도서로 조선 누아르 범죄의 기원과 또 성공 상인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한섬입니다. 기존 브랜드의 양호한 성장과 다수의 신규 브랜드 추가로 매출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그룹의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국내 고급 의류 브랜드 7개죠. 시스템과 마인, 타임과 SJSJ, 타임 홈무, 시스템 홈무, 랑방 콜렉션을 대도시 중심 지역에 위주로 유통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2013년 동사 최고의 매출 브랜드는 타임인데요. 동사 매출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의 의류 역시 독점 판권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로열티 높은 고객층의 고가 의류를 판매하고 동종 업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익률을 유지 중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투자증권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4분의 3분기 미국과 중국의 LCD TV 판매 면적은 각각 전년 대비 37.6%, 27.7% 증가하면서 향후 TV 빅사이즈를 주도해갈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50인치 이상의 TV 대형화 추세와 타이탄 수급에 따른 업황의 호조로 동사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와 우호적인 환율 흐름, 그리고 4분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 5,584억 원, 6,173억 원으로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내년 4분의 1분기에는요, 애플워치의 출시로 플렉서블 OLED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OLED TV의 대중화도 동사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사는 LG전자와 LG반도체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받아서 TFT LCD, LTPS LCD와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와 관련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OLED 사업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기술 개발과 또 LED 백라이트, LCD 시장 주도 등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추천한 한섬과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만약에 만화 캐릭터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런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학생들의 UCC,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넌 내 거야. 저기요, 죄송한데 번호 좀. 노는 게 제일 좋아. 왜? 얘 또 태어났어. 진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언니는 죽으라고 했어. 죽어. 헐. 경찰이죠. 여기 이상한 사람 있거든요. 친구야, 미안해. 여기서 냄새가 난다고요. 방구 냄새라고, 방구 냄새. 방금 냄새가 나.
네, 이런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가진 친구들이 학과에 같이 있으면 조금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기발한 대학생들의 UCC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간식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뭐 호빵도 있고 뭐 붕어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붕어빵은 여전히 3개에 1,000원이다. 항상 같은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마다 붕어의 생김새도 다르고요. 가격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추운 날 붕어빵 장사하시면 하나쯤 사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